안녕하세요. 러닝 에이드입니다. 데브옵스 토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브옵스 관련해서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데브옵스는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데브옵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가 나오는 소프트웨어 공학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브옵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데브옵스 용어에서 자체적으로서 나오다시피 개발과 운영의 합성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말하겠습니다.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새로운 여기서는 이제 판을 릴리즈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릴리즈가 나올 때 더 낮은 실패율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픽스 간의 짧아진 리드 타임을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를 하기까지 이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 또 복구 시에 더 빠른 평균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브옵스의 등장 배경은 애자일 모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폭포수 모델에서 애자일 모델로 변경이 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진행이 돼가고 중간에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폭포수 모델에서 애자일 모델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 개발 방법론, 라드, 스크럼, XP 이렇게 방법론들이 나왔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원칙에 대해서 기출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폭포수 모델과의 차이점은 문서를 통한 개발이 아닌 코딩을 통한 개발을 수행을 하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그때그때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변경해서 더 큰 소프트웨어를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애자일 모델로의 변화가 촉발하는 현상은 개발 측에는 더 빨라진 배포, 소프트웨어 배포, 그 다음에 작고 빈번한 소프트웨어 빌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응대해야 되는 점, 잦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점이 이제 개발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의 입장에서는 운영팀 및 운영 서버의 부하가 가해지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의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인프라 담당자들은 운영 담당자들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 배포 실패 시에 대처 방안이 필요하고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직무 분리를 할 때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은 직무 분리를 해라. 개발하는 사람이 라이브러리 배포까지 할 수 없게 해라. 이러한 이제 사항이 있는데, 데브옵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보안 사항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를 크게 조직적인 구성 요소, 그다음 문화적인 구성 요소, 기술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적 구성 요소는 콘웨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빈 콘웨이라는 사람이 말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해당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복제한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소프트웨어 구조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구조와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물이 개발을 하는 조직하고 닮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4개의 팀이 컴파일러 작업을 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4단계의 컴파일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데브옵스의 조직적인 면을 설명할 때 이런 코네이의 법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 여러 책자에서. 그래서 코네이의 법칙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데브옵스를 얘기할 때 중앙 집중적으로 하나의 모델로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모놀리틱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랑 구별해서 차이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놀리틱은 모든 팀이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같이 요 안에 와스라고 하면 와스 안에 뭐 인증도 있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것도 있고 로고를 찍는 것도 있고 뭐 이러한 다양한 로직들이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아키텍처에 들어가 있을 때 조직도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신에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조각조각 서비스 단위로 쪼개고 이 아래에 또 이와 연관된 조직이 이제 생성이 됨으로써 조직의 서비스, 그러니까 조직이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되겠고요. 서비스 결속이 느슨해지고 레가시 코드, 기존에 있던 코드에 대한 걱정을 쉽게 떨칠 수 있고 핵심 기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직이 모놀리틱에서는 이런 조직,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이런 조직, 데브옵스 조직에서는 이런 조직으로 조직이 그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네이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역 코네이의 전략은 이러한 코네이의 법칙을 이용해서 조직의 구조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반영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구성 요소입니다. 문화적 구성 요소는 배려와 존중의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개발팀, 운영팀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활성화해야 되겠고요. 자유로운 토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오픈한 다음에 개발팀하고 운영팀이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문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을 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되겠고요. 완료되면 바로 배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의 책임은 배포되어도 끝나지 않으니까 배포하고도 계속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또 운영팀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이 이제 문화적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기술적인 구성 요소는 개발의 한 축과 운영의 한 축, 그 다음에 두 축을 통합하는 그러한 각각의 단계를 나누고 각각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계획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하고 빌드를 하고 그 빌드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으로 배포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또 이러한 사항들을 각각의 단계를 인티그레이션 하는 단계들을 이 데브옵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 페이즈마다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8가지나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5가지 단계로 조금 묶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하고 코드 단계를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 빌드랑 테스트를 테스팅, 그 다음에 디플로이랑 오퍼레이션을 디플로이먼트, 모니터를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것을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입니다. 플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비전이 결정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툴들은 이제 MS 프로젝트가 이제 대표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코드 단계에서는 어떤 언어로 코드가 작성되든 간에 버전 컨트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버전 컨트롤을 하는 이유는 모든 개발자가 최신 승인된 코드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운영자는 같은 코드를 통해
릴리즈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릴리즈 동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작성된 코드에 버그가 많으면 간단히 바로 전에 잘 운영되고 있던 버전으로 롤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 컨트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전 컨트롤, 코드 관리하는 대표적인 툴들은 Git, GitHub, SVN이 있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Git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하거나 할 때는 GitHub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GitLab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본 장표는 Continuous Development를 설명하면서 Gi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Git은 또 분산화된 리파지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리파지토리가 있고 이걸 복제한 지방에 분산화된 리파지토리가 있어서 또 이게 작업자의 PC가 있다라고 하면, 워킹 카피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용어가 있어서 요거는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PC에서 소스 코드를 내려받는 리파지토리에서 내려받는 것을 업데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발된 소스를 반영하는 것을 이제 커밋이라고 하고요. 분산된 리파지토리랑 중앙 리파지토리에서는 이제 반영하는 것을 푸시, 내려받는 것을 풀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티뉴어스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드랑 테스팅을 같이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는 버그와 퍼포먼스 때문에 이제 테스트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테스팅을 하는데 아까 잦은 릴리즈를 하고 잦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러한 테스팅을 하면 매우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토메이션 테스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데브옵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테스팅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보고서가 생성되는 것은 덤으로 얻는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테스팅을 또 정해진 시간에 매일 자정에 한다거나 매일 19시에 한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수행되도록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빌드 툴, 대표적인 빌드 툴은 엔트, 메이븐, 그레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테스팅 툴로는 셀레니움, 테스트NG, JUnit, NUnit. 여기 NUnit에는 C++이다 그러면 CPP 유닛 이런 솔루션들이 툴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서 로그인하는 페이지다.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람이 매뉴얼하게 아이디도 넣고 패스워드도 넣은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셀레니움을 쓰게 되면은 이러한 페이지도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테스팅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레니움. 그 다음에 셀레니움 통해서 나온 결함이 발견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NG에서 보고서를 생성해주고 요것들을 이제 담당자한테 분배를 하거나 어디 이슈 관리 프로그램에 올리거나 솔루션에 올리거나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젠킨스가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입니다. 데브옵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릴리즈 이런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릴리즈까지 운영판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을 한다는 거가 요 아래에 보이는 이런 인티그레이션 한다는 게 되게 소모적으로 보이고 너무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 체계를 한번 구축해 놓고 몇 번씩 계속 잦은 릴리즈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하구나 라고 하는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데브옵스 자동화 툴을 모아서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툴로서는 과거에는 허드슨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젠킨스를 가장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젠킨스가 하는 일을 쭉 설명해 놓은 건데요. 먼저 젠킨스가 Git에 있는 최신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빌드 서버에 그 소스 코드를 올리게 되고요. 메이번을 실행시켜서 트리거링 시켜서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에서 이제 오류가 없으면 그 오류가 없는 버전을
젠킨스가 테스팅 서버에 올리게 되겠고, 테스팅 서버에 올린 다음에 셀레니움을 트리거링 시켜서 실행시켜서 자동화 테스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이 다 끝나서 완료가 됐다,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퍼핏이라는 솔루션을 실행을 시켜서 운영 환경 서버에 이제 설정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배포하는 테스팅이 끝난 버전을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팅을 할 수도 배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컨테이너 묶음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배포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실행시켜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젠킨스가 집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택에서 모든 집안일을 두루두루 살피는 집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티그레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거가 젠킨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지속적인 배치는 실제로 행동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 실제로 설치가 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 테스팅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구성 관리나 컨테이너 도구 없이는 데브옵스가 연속적으로 디플로이 하는 거가 불가능해서 디플로이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밑에 장표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밑에서부터 스택으로 설정을 하면서 배포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컨테이너 단위로 묶어서 배포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은 서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서버 박스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이제 최초의 설정을 통해서 OS가 설치가 되게 되겠고, 거기에 WAS라든지 그런 톰캣이라든지 웹로직 같은 미들웨어가 설치가 되겠고,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겠죠. 여타의 이러한 것들을 또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정을 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가 몇 번으로 포트로 할지 이런 설정들을 자동화해서 그리고 이러한 서버가 한 대면 매뉴얼하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수십 대, 수백 대의 그 서버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매뉴얼하게 하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중앙에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서버가 각각의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중앙에서 이제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 각각의 서버에 그러한 것들이 설치가 컨피그레이션이 되는 그러한 솔루션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배포를 할 때 이제 밑바닥부터 밑에 스택부터 하나씩 이제 쌓아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솔루션이 퍼핏이라든지 셰프라든지 앤서블, 솔트 스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기보다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이 단위로 배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컨테이너리제이션 툴로 이러한 컨테이너 단위로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테스트, 스테이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속성 패키지를 포장해서 복제해서 프로덕션으로 운영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컨테이너리제이션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VM과 서버는 수동으로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이제 어려웠는데, 이러한 다커라든지 베이그런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OS의 특성을 타지 않고 컨테이너 단위로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배포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기술이 인프라 에서 코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프라 에서 코드는 IT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이런 배포를 할 때 서버의 어떤 설정, 그 다음에 어떤 운영 서버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쉘 기반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컴퓨터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술이 이제 인프라 에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인프라를 운영하는 작업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 작업은 인프라 담당자들이 고전적으로 했었고, 소프트웨어는 개발 조직에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관한 것부터 이제 인프라 담당자가 했는데, 이 쉘 기반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쉘 기반으로 소스 코드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 조직하고 운영 조직하고 역할이 이제 모호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한 명이 개발 운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하고 빠른 실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버가 필요하게 되면 서버를 한 대 구매 요청을 하고, 이게 이제 구매처에서 우리 회사로 도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OS를 설치하든지 이런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심겨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에 인프라에서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단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매뉴얼하게 했던 것들은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은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코드로서 자동화시키게 되면은 휴먼 에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인포메이션, 잘못 얘기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쓰면은 이렇게 코드로 해서 각각의 장비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if CPU가 80%의 퍼포먼스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인스턴스 서버를 한 대 더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코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대표적으로 셰프라든지 퍼핏, 테라폼, 솔트스택, 앤서블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에서 코드라는 용어를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배포 후에 성능을 감시하지 않고, 또한 개발 후에 거기에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한 버그를 탐색하는 것,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 앞전까지 했던 업무들이 조금 의미가 퇴색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버그 기능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버그가 있는 기능은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이용자로부터 이러한 장애가 발견되기 전에 내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대표적인 툴들은 스플렁크, ELK는 일레스틱서치, 로그스태치, 키바나의 줄임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ELK가 되겠습니다. 나기우스라는 것도 있고 뉴렐리 있고, 많이들 많이 아시는 제니퍼 있지 않습니까? 제니퍼 APM에 대해서 APM인 제니퍼 같은 역할을 이제 뉴렐릭이라든지 나기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 체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데브옵스가 등장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데브옵스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감리사 시험에서는 명확한 출처에 기반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많이 출제되는 소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책이 국내에서 번역된 서적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외국 서적 중에서 이안 서머빌 교수님이 2019년에 발간한 모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책에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데브옵스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 매니지먼트, 아까 컨티뉴스 디벨롭먼트를 할 때 코드 단계가 나왔었죠.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브옵스 오토메이션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메저먼트 이런 부분도 이제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돼서 이게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 수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책에서는 이제 데브옵스 프린서플, 데브옵스 원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 3가지. 그래서 다음 중 데브옵스 원칙이 아닌 것은 하면은 뭐 1, 2, 3, 4번 중에 이제 요 3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먼저 모든 팀 구성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공 및 지원을 공동으로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거, 리스판서빌리티가 있다라는 그 원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에 대한 원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배포 및 지원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가능한 경우에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 그 수동적인 매뉴얼한 작업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변경은 후순이다라는 것은 데브옵스는 시스템 및 시스템 작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되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 및 툴의 변경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것이 요 Measure First, Change Later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이러한 데브옵스가 어떻게 나올지 과거의 기출의 유형들을 보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브옵스 자체 혹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 타입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기출이 2020년도가 아니라 과거에 이제 기출이 되겠는데요. 요런 용어 자체를, 이러한 기술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형상 관리에서 특정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데브옵스에 나오는 뭐 인프라에서 코드라든지 아니면 코네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성 요소를 묻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데브옵스의 문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에자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의 문화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다음 중 문화적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브옵스가 각각의 단계로 크게는 8가지, 또 작게 쪼개면은 작게 통합을 하면 5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특정을 해서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여기서 이제 시스템 테스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 같이 이제 단계를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에서 여기도 이제 6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단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기출로 나와서 데브옵스도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2020년도에 출제됐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에 쓸 수 있는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데브옵스라는 토픽하고 오픈소스라는 토픽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모니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코드 단계에서 이제 쓰는 툴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니터링이고 이거는 이제 코드에 관련된 툴이라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데브옵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의부터 구성 요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책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기출에 대비해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데브옵스에 대한 토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